근대화라는 것은 경제적 근대화와 더불어서 또 동시에 뭐가 있었냐면 정치적 근대화도 돼야 되는 거잖아요. 경제는 근대화가 되는데 뭐예요? 이쪽? 정치는 근대화가 아니라 전근대적이에요.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막 주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게 된 한계까지 온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볼 때는 한국 사회인 것 같아요. 오늘날의 한국 사람들을 만든 건 누구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큰 데서 강연하는 건 딱 12년 만이네요. 13년 만이구나. 한국인이란 무엇인가?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어려워요. 리오 왕이 했던 질문하고 비슷한 거죠.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이 한국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 문제에 부딪힙니다. 하나는 뭐예요? 자화자찬이에요. 말도 안 되게. 한국인이 얼마나 잘났는지 막 자화자찬을 합니다. 유아적인 집단적인 뭐라 그럽니까? 나르시즘이라 그러네요. 또 민족적 나르시즘 같은 게 좀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또 자기 비하가 있어요. 아니 솔직히 그렇죠. 외국 똑 돌아다니다 보면은 정말 잘 사는 나라도 많고 우리보다 훨씬 우리의 문제점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점들을 몇십 년 앞서가지고 합리적으로 해결한 그런 나라들 보잖아요. 그런 나라들 보면은 한국이 답답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K저씨, 한국 아저씨, K줌마라든지 이 K자 붙여가지고 이렇게 비하하는 이런 또 담론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특히 이제 민족성이라는 담론이 있어요. 대개 이제 민족성이다라는 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비하하거나 이럴 때 이제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민족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그 말 자체에 아주 은근하게 인종주의적인 함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자. 그럼 다른 개념이 뭔가? 그래서 하비투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에가 내세운 개념인데 어떤 사고 구조, 사고 방식, 그 다음에 이제 센시빌리티라 그러죠. 그 불어로 쌍시빌리티라고 하는 정서 구조, 그 다음에 신체를 가져오는 어떤 행동 구조 있죠. 이런 것들, 이런 행동 방식,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하비투스라 그랬습니다. 어떤 그걸 우리나라 말로는 습속이라고 번역하죠. 우리나라 딱 엘리베이터 타면 뭐예요? 이렇게 지워진 데가 있죠. 왜 문 닫기. 그건 바로 뭐예요? 우리가 했던 그 빨리빨리라는 데는 워낙 익숙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참는 겁니다, 고배체. 근데 그게 다른 나라 가면 안 그래요. 우리나라에만 있거든요. 그런 현상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행동 방식이죠.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은 사실 한국 사람의 신체와 정신을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냥 우리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그냥 객관적으로 보자. 하지만 되도록 비판적으로 보자. 그걸 정확하게 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한국인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에 접근하는 가장 생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인터넷 검색을 하다 이제 우연히 찾은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조선시대 때 우리 선조들의 모습이에요. 어떻습니까? 이른바 이제 속된 말로 포스가 쩔지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서구인들이 제3세계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는 걸 보면은 제3세계 사람들을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해요. 약간 무슨 민속지적 동물 뭐 이런 취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미개하다, 원시적이다, 미련하다, 뭐 동물적이다, 이런 측면들을 강조하지 이렇게 뭡니까 위험 있고 품격 있게 묘사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그 신체가 역사적 과정 속에서 인간의 사회가 이제 여러 단계를 밟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은 한편으로 농경 사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산업 사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넘어가냐면 요즘과 같은 정보화 사회가 있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는 좀 빨라가지고 지금 컴퓨터가 등장한, 그 다음에 텔레비전이 등장한 1950년대 이후, 특히 6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서구는 우리들보다 이 역사적 흐름에서 앞섰죠. 자기들은 이제 산업화라든지 근대화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인간으로 이제 거듭이 났죠. 그런 인간의 관점에서 보니까 한심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인종주의적으로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런데 거기서 뭐가 어떤 근거를 끌어내냐면 같은 인간이 아니라 쟤들 열등한 인간이다. 따라서 우리가 지배를 해야 된다는 식민주의 이데올로기를 이제 끌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갖다가 인간적 격조와 위험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그런 것이 전혀 없는 미개한 존재, 미련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화하고 문명화시켜야 할 야만적인 존재, 이렇게 묘사하는 게 이제 그들의 시각이죠. 서구 사람이 보세요. 모는 종이 딱 해놔가지고 모는 종이를 배경으로 찍었죠. 그러니까 거기 인종학적인 접근 방식을 하는 거죠. 여기서 저 사람은 주체가 아닙니다. 보여지는 객체고요. 이런 방식입니다. 보시면 정면 사진하고 측면 사진이잖아요. 저 사진의 용도가 뭡니까? 저거는 초상도 아니에요. 초상화가 아니죠. 인물화가 아닙니다. 아주 굉장히 과학적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어떤 갖다 쓸 수 있는 자원입니다. 인적 자원, 그러니까 물자죠. 물자의 관점에서 관리 차원에서 이제 그린 그림이라는 거죠. 저렇게 이렇게 대상화가 돼 버립니다. 저런 방식입니다. 예,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당시 이제 식민주의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조선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에 대한 어떤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 다음에 조선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에 대한 자료를, 왜? 수탈을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 광물에 대한 자료를, 그러니까 조선 전체에 대한 일종의 지도를 만들어 버려요. 이것도 이제 일종의 인종학적 지도를 만든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불쾌하죠. 그래서 보는 주체는 누굽니까? 일제거든요. 그 사람들이 주체고 우리는 지금 뭐가 돼간 겁니까? 대상화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인간적 격조라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 이런 상태로 지금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일본 사람들의 눈에 비친 조선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냐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그때쯤 되면 우리나라로 침입할 때 정도 되면은 준비가 다 갖춰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이른바 산업화, 어느 정도 산업화, 서구 사회가 이룩한 그 산업화라는 걸 어느 정도 완료한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렇잖아요. 아직은 농경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신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눈에 이제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냐면 딱 두 가지. 하나가 뭐냐, 기타나이, 더럽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게으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른바 조선의 농경 시대에 살았던 이 사람들이 이제 근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근대적 위생관념을 갖춰야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근대적인 시간관념을 갖춰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시간관념이 다르거든요. 농경사에서 시간이라는 것은 자연과 더불어서 흘러갑니다. 자연과 더불어서 흘러가고, 농경사에서는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서두른다고 벼를 빨리 수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사에서는 다르죠. 예컨대 기계가 돌아가는 속도를 빨리 돌리면은 바로 생산물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 속도냐 인공적 속도냐의 차이인데, 농경사의 신체들은 자연적 속도에 딱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일이 뭐냐면, 처음엔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조선인 노동자들을 고용을 했는데, 이 조선인 노동자들이 출근을 제때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충 해가 뜨면 그때쯤 나타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밭에 김매로 나가듯이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관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안 따져도 되는 겁니다. 반면에 공장에선 다르죠. 왜? 그 사람이 빠지게 되면 기계가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약속한 시간에 나와서 그 노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예컨대 지각을 하게 되면 그날 임금의 절반을 깎는다, 뭐 이런 식의 규칙을 도입을 해요. 그랬더니 한 몇 달 지나니까 모든 사람이 정시 출근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신체를 갖다 뜯어 맞춰 줘야 돼요.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뭐라냐면 바이오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신체 공학, 생체 공학이라고 그러죠. 독일 같은 사회에서는 사실은 6시쯤 되면 장을 못 보거든요. 요즘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 왜냐하면 6시쯤 넘으면 그 상점들 다 문을 닫아요. 왜 그러냐면 그 노동자들도 가족이 있잖아요. 저녁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한번 해보자. 우리나라도 쉬엄쉬엄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그 상점들의 영업 시간을 6시나 7시를 제한하는 법을 진보정당에서 입법화하고 통과를 시킨다. 그럼 우리는 혁명으로 전복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왜냐하면 한국 사람 일하려고 들거든요. 근데 옛날부터 언제부터 한국 사람이 이렇게 일벌레가 됐느냐라는 거죠. 그게 바로 그러니까 조선시대가 널널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일벌레로 변했을까? 그게 바로 일제시대 때,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게 될 박정희시대 때 일어났던 어떤 급속한 생체 공학의 결과로 그렇게 돼버린 거죠. 자본주의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산업화를 위해서는 이 농경사회에 익숙했던 이 신체들을 갖다 다소간 강제적으로 뜯어서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조선 아까는 이제 여성들이었죠. 이게 노동자들입니다. 이제 탄광에 끌려가죠. 그래서 아마 그 과정들이 굉장히 강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농사 짓던 사람들을 갖다 왜 탄광을 끌어 보내겠습니까?
왜 농사 짓던 사람들이 왜 탄광으로 가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이제 징용인이 이래가지고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이제 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강제로 농경적 신체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산업적 신체로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각 조건이라는 게 굉장히 가혹했어요. 사실상 노예노동에 가까운. 이게 이제 자본주의적 임노동이 아니라 이건 거의 뭐 고대의 노예제적인 그런 노동까지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되는 게 이제 한국 전쟁 이후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한하고 북한이에요. 제가 보면 아직까지도 한국 사람들을, 오늘날의 한국 사람들을 만든 건 누구냐? 남한 사람을 만든 건 박정희예요. 그럼 오늘날의 북한 사람들을 만든 건 뭐 누구냐? 제가 볼 땐 김일성입니다. 왜냐하면 박정희나 김일성이나 각각 다른 방식으로 근대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는 뭐냐면 자본주의적 근대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김일성은 사회주의적 근대화를 한 겁니다. 본격적으로 남북 간의 이제 경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북한에서도 그렇고 남한에서도 그렇고 이 50년대, 60년대, 그 북한 같은 경우에는 50년대부터, 남한 같은 경우는 60년대부터 일어난 이런 산업화를 통해 가지고 농경적 신체가 완벽하게 된 산업적 신체로 변해갑니다. 그러니까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의 아마 인구의 90%가 농민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체 인구 중에 농민 숫자가 10%가 안 되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80%의 인구가 완전히 다른 직종을 지금 갖게 된 거죠. 히틀러하고 이제 뭡니까? 누구죠? 그 스탈린이죠. 이 두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련을 갖다가 혁명 직후에 그 후진국 소련을 갖다 세계 강대국으로 끌어올린 게 바로 스탈린이잖아요. 그 다음에 전장에 패해가지고 완전히 유럽에서 헤매던 독일을 갖다 아주 강대국으로 다시 끌어올린 게 히틀러잖아요. 이들의 방식하고 이들의 방식이 굉장히 닮은 것처럼 남한과 북한도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카드 섹션이라고 기억나실 겁니다. 저기서 인간은 바로 뭐가 되냐면 하나의 픽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남한과 북한의 그 산업화라는 게 상당히 성공적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산업화를 이끈 그 주역이죠. 그 주인공에 대한 숭배가 거의 그 종교적 외경, 경외의 감정에 가까울 정도의 숭배 감정을 갖게 되는 건데, 저는 이제 이게 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저런 역사적 체험에 의해서 제한돼 가지고 한국 사람들의 상상력이 저는 어떻게 과거에 너무나 성공적이었던 그 경험에 의해서 경험 때문에 제한돼 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자, 아마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제 근대화라는 게 어떻게, 산업화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봅시다. 생각해 보세요.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960년대쯤에 대한민국에서 기계적 신체를 가진 유일한 집단은 누구였냐면은 군인 집단밖에 없었어요. 네, 대부분 다 농사지었잖아요. 농사질 때 트랙터로 지은 게 아닙니다. 그때는 소, 쟁기 끌고 이렇게 지었단 말이죠. 그런데 산업화는 그게 아니거든요. 산업화라는 것은 생산을 인간이 자연적인 신체를 가지고 자연과 직접 만나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산업화는 인공적 동력을 이용합니다. 그 증기기관이든 아니면 그게 석유든 아니면 전기든 인공적 기관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기계를 통해서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 신체를 기계화해야 되는 거예요. 기계와 맞춰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산업화가 되려면. 그런데 기계와 접촉했던 경험을 가진 유일한 직업군이 제가 볼 때는 1960년대에 군인밖에 없었어요. 왜?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한국 전쟁을 통해서 기계를 다뤄봤거든요. 그걸 통해서 트럭을 몰아봤고 찝차를 몰아봤고 기관총을 쏴봤고 항공기를 몰아봤고 군함을 몰아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뭐랄까 이 군대식 경험이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가장 앞선 분야가 바로 그 분야예요. 군대예요. 가장 선진적인 데가. 그래서 당시에는 뭐냐? 산업혁명의 그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인간 제일 먼저 뭐부터? 기계부터 만들어 놓고 인간을 거기다 뜯어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 직업군 중에서 그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이 가장 기계적인 직업군이 뭐예요? 그래 군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군사문화라는 게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산업화 과정 속에서 이 산업화의 방법으로 군사문화를 활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금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거 했습니다. 교련. 아마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거야. 길바닥 행진하는 겁니다. 고등학생들. 지금 생각하면 좀 끔찍하죠. 저게 가능했어요. 남학생만 한 게 아닙니다. 여학생들 했습니다. 근데
근데 이게 이제 이 어떻게 보면 광기인데, 이 광기다라는 게 산업화라는 그 패러다임에서 흘러나온 광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거였죠. 공습경보 그럼 다 아주 이런 걸 했습니다. 군사 문화를 도입을 해가지고 인간들의 신체를 갖다, 농경적 신체를 다 뭘로 만드는 겁니까? 산업적 신체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농민들은 저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모내기 할 때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아시죠? 한 사람이 선창하면은 받죠. 매기고 받고 노래하면서 슬슬 춤춰가면서 하잖아요. 근데 저건 완전히 기계죠. 인간 신체가 진짜 기계를 닮아가는 이런 거죠. 저런 방식으로 이제 신체가 훈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마다 제일 먼저 뭐 붙어 있냐면 앞으로 나란히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앞으로 나란히, 그다음 줄 서는 거, 군대식으로 이제 열지어서 행진하는 거, 이런 것부터 배웠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엄청나죠. 지금 보면은 뭐 저거는 이 사람 이게 인간인가 기계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북한에서 왜 저렇게 매스게임을 좋아하느냐, 사실 우리나라는 매스게임을 하긴 했어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북한은 굉장히 좋아하죠. 특히 최근 들어서 더 심한 것 같은데, 저는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한국 사회 같은 산업화를 갖다 끝낸 다음에, 성공적으로 끝낸 다음에 정보화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른바 인터넷, 지식 기반 경제 등등등등 이런 쪽으로 넘어갔는데, 북한은 이제 경제 위기를 맞아가지고 글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만 남은 겁니다. 인간 신체, 그러니까 과잉 기계화된 신체만 남았는데 이걸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쓸 데가 없으니까 예술화하는 거예요. 예술화해가지고 문화 콘텐츠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랑 축전 저래가지고 관광객 모으는 건데, 사실 그 관광객 저거 보는 사람이 10만이고요. 저거 공연하는 사람이 10만이거든요. 이 경제적으로 이게 황당한 거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건데, 북한 사람들은 저 아리랑 축전이라는 게 보기는 화려한다 하더라도 북한 사회가 딱 직면한, 딱 갇혀있는 어떤 한계를 갖다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이 산업화라는 게 이제 군대화, 말이 근대화지 근대화보다는 사실 군대화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화 시대에는, 그래서 인간이 규정이 두 개예요. 국가에서 요구하는 그 아이덴티티가 두 개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는 말하면 산업 전사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 역군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소주, 깡소주 먹고 라면 먹으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수출 막해서 국가에다 뭡니까 달러를 벌어오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방공전사예요. 그게 나타난 게 이제 향토해비군이거든요. 저게 내 마을 내가 지키자, 싸우면서 건설하자라는 겁니다. 저게 그러니까 사실 전사예요. 산업 전사이자 아니면은 반공전사, 두 개가 겹친 이른바 전사로서의 노동자. 이게 이제 남한에서의 그 근대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인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아시겠죠? 이게 새마을상이에요. 새마을상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라기보다도 국가 주도로, 국가에서 아래로 내리꽂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죠. 열심히 일해가지고 리아카 몰고 자립, 뭐 근면 자조 자립, 이런 상. 이거죠. 그러니까 농경적 신체가 아니라 산업적으로 부지런한 신체, 이런 걸 갖는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었죠? 기억나세요? 뭡니까? 납세 의무. 그다음에 두 번째 병역의 의무. 그다음 교육의 의무. 그다음엔 근로의 의무잖아요. 근데 웃기죠? 오늘날 우리는 근로를 갖다 의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뭐라고 생각해요? 권리라고 생각하죠. 실제로 그런 겁니다. 뭐냐면 병역과 납세는 오케이인데 교육과 근로는 우리는 의무가 아니라 뭐라고 생각해요? 이미 권리라고 생각하죠. 근데 당신은 의무여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자기는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할아버지가 들어오셔가지고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지 라면서, 왜 농촌 사람이 왜 공부 같은 걸 하냐고 이렇게 책을 갖다가 아궁이에다 집어넣어 버렸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왜 얘는 공부를 하라는데도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우리가 뭐 애들 공부시키고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어떤 역사적 과정 속에서 아주 뒤늦게 형성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노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이렇게. 지금도 사실 이렇게 경제 개발이 덜 된 나라 가면 굉장히 노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오늘날 교육이 권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근로가 권리처럼 여겨지게 된 것은 이 그 생체 엔지니어링, 바이오 엔지니어링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꽂아놓고 깃발 꽂아놓고 막 일하는 거 여러분 지금 어디서나 볼 수 있어요 이런 거? 북한에서는 여전히 저러고 있습니다. 알겠죠?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그 산업화 방식은 자본주의적 방식은 아니거든요. 자본주의적 방식은 국가가 개입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맡겨놓는 거예요. 시장에다 맡겨놓는 거죠. 근데 그거는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됐을 때예요. 자본이 처음에 종잣돈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투자를 하면 이윤이 나오고 그걸 재투자하면서 종잣돈이 마련되지만 처음에 자본주의 시작할 때는 자본주의적 방식을 얻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 종잣돈이라는 게 굉장히 뭡니까? 종잣돈을 만드는 과정까지가 굉장히 비자본주의적으로 이루어져요. 시장이 맡기는 게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냐면 일본하고 협상해가지고 차관들이 온 거, 그다음에 베트남 전쟁 간 거, 그다음에 우리가 서독 광부 보내고 뭐 이런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막 나서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한국은 남한은 자본주의적 체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상적으로는 북한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북한은 아예 국가 주도 경제잖아요. 왜 사회주의라는 게 상당히 이제 비슷한 면모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남한과 북한 모두가 이 산업화 과정이 일면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근대화라는 것은 경제적 근대화와 더불어서 또 동시에 뭐가 있었냐면 정치적 근대화도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대 인간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게으르고 더럽고 게으르지 않은, 그러니까 아주 깨끗하고 아주 근면한 그런 인간이자 동시에 자기 자신을 개인으로 파악을 하고 국가와 구별되는 자기만의 자기 주체성을 가진 자율적인 존재로서의 인간, 그게 근대인이잖아요. 서구 같은 게 그런 과정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과정이 안 됐습니다.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민주주의가 아니었어요. 민주주의를 오히려 억압하는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주도해가지고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일면적으로만 된 겁니다. 경제는 근대화가 되는데 뭐예요 이쪽? 정치는 근대화가 아니라 좀 근대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박정희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박정희 때 국민들한테 강조했던 가치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가 뭡니까? 충이에요. 또가 뭐죠? 효. 그러니까 충효라는 건 사실은 이게 근대적 가치가 아니거든요. 조선시대 가치잖아요. 재밌게도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서도 뭐냐면 충성동이 효자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충효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아직까지도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예를 들어 볼게요. 작년에 그 뭐 1000만 넘는 영화가 두 편이 있었죠. 뭐였어요? 하나가 명량이었잖아요. 그 충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국제시장, 효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보수화되다 보니까 그 보수적인 가치가 다시 이제 살아난다는 거죠. 재미있게도 뭐냐면 남북이 자기들 체제 유지를 위해 가지고 실제로는 뭐니까 반만 근대화시키고 인간의 정신 상태, 정치적인 문화 이쪽에서는 사람들 아직 전근대적인 신민으로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적인 시민으로 만든 게 아니라 전근대적인 신민으로 남겨놓은 거죠. 왜? 그래야 다루기가 쉬우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뭐 거의 김일성의 유일 체제가 만들어져가지고 아예 모든 저항을 그냥 쓸어버리잖아요. 남한 같은 경우 그나마 이제 저항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또 다른 이제 신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신체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이제 자기 주체성을 이제 갖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다. 다른 삶의 요구들을 하고 나오는 게 1970년에 이제 그 전태일 열사죠. 분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사북 사태로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이제 그 광부들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폭동을 일으켜요. 폭동을 일으키고 그때는 가혹하게 진압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는 아마 이게 민주화운동으로 이게 다시 인정이 됐는지 몰라도 아주 한동안 아주 오랫동안 고생을 좀 하셨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주 억압적으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신체가 참지 못하고 반발을 일으키는 겁니다. 진짜 우리 사회가 산업화에 성공을 했다면은 산업화의 주역은 권력자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분들이거든요. 마땅히 이런 분한테 공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아직까지도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 어버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니까 가부장 질서죠. 가부장 질서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남한에서도 있습니다. 왜 국부라는 거 있잖아요. 왜 국부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아니 아버님, 저는 아버지 한 분 계신 것만 해도 굉장히 부담스러웠거든요. 살면서. 근데 아버지가 왜 또 필요해? 근데 국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사고 방식이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근대적 봉건적 사고 방식이 있는 거죠. 지금 저기 보시는 게 뭐냐면은 YH 사건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때 여공들이 식민당사 점거하고 경찰이 진입하니까 한 분이 뛰어내려가서 투신 자살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박정희 정권의 몰락을 앞당기는 중요한 사건이 되죠.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또 마산에서 굉장히 시위가 일어나고 대통령이 시해되는 이런 또 끔찍한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박정희 정권은 더 이상 유지가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제가 볼 땐 뭐냐면은 한국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했잖아요. 한국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했는데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과거처럼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막 주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게 된 한계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박정희의 리더십이라는 게 어느 정도 역사적 타당성을 갖고 있었는데 그 역사적 타당성이 효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뭔가 다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할 때 그게 정치적 불안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뭔가 경제가 안 돌아가는 것 같고 뭔가 좀 불만이 막 생기고 그럼 시위가 막 일어나고 이러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등장한 게 전두환 정권이 등장했는데 사실 전두환 정권은 굉장히 폭압적인 정권이었지만 나름대로 또 할 일은 또 했습니다. 제가 볼 땐 바로 뭐였냐면은 전두환 정권 때 자유화 정책이 꽤 돼요. 통금 없어졌죠 그때 아마. 그래서 대학에서도 자유화라는 게 일어나요. 경찰이 또 대학 안으로 안 들어옵니다. 물론 들어오긴 했지만 몰래 그런 것도 있었고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은 국가 주도 경제가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굉장히 시장 자율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갖다가 국가에서 주도한 데서 넘어서서 실권을 어디다 넘기는 겁니까? 그래서 시장으로 넘기는 거죠. 더 이상 국가 주도 경제는 안 된다라는 거 인식 있죠. 그게 이제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른바 시장이 주도하는 경제로 변화하기 시작한 게 바로 뭡니까? 그 87년 이후부터의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토대와 상부구조가 조응을 해야 되거든요. 토대는 지금 자율화되고 있죠. 근데 상부구조는 여전히 억압적이잖아요. 이게 오래 갈 수는 없는 겁니다.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87년에 이게 이제 무너져 버리는 거죠. 87년 시민항쟁에 의해서.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한국 사회가 한편으로 산업화를 완료했고 다른 한편으로 뭡니까? 민주화라는 과제, 또 다른 과제를 수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나왔던 게 7년의 그 시민항쟁은 사실은 학생들하고 그 넥타이 부대라고 하나요? 시민사회적 요구였고요. 일단은 정치적으로 이 시민사회 운동이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내니까 그때 그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제까지 억눌렸던 노동자들 그리고 농민들의 요구가 팍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일하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이제 새로운 인간형이 이제 등장하죠. 그게 이제 바로 노동자입니다. 그 87년에 이제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보게 되면은 그때 아마 그 대투쟁을 통해 가지고 노동자들의 임금이 거의 2배로 올랐을 거예요 아마. 2배로 올랐을 겁니다. 한국 경제가 제일 잘 나가던 때가 아마 그때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 대투쟁의 결과로 이제 우리가 그런 시대를 잠깐 맞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유형의 이제 인간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농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들, 그러니까 이때는 바로 뭐 이른바 이제 좌파 이데올로기, 쉽게 말하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막 올라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가 옛날에는 뭡니까? 어떤 엘리트가 끌고 가는 대로 충실히 얘기를 하는, 충실히 일해주는 충성동이 효자동이었던 그 노동자들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역사의 주체가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온 거죠. 단지 생산의 투입 요소가 아니라 그 자체 그들이 바로 역사의 주체다라는 의식이 이제 생깁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오래 가지는 못해요. 왜냐? 1989년에 뭐가 무너져요? 현실 사회주의가 확 무너져 버리죠. 다시 말하면은 그 좌파 이데올로기의 토대를 이뤘던 사회주의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붕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저런 이제 새로운 인간형이 나왔다가 그냥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인간이 또 변했는가? 이거 다 구본주 작가의 작품 속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작품을 하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다음에 만든 게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눈칫밥 30년이라는 거 제목이. 아까 그 농민하고 전혀 다르죠. 이거 바로 뭐냐면은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노동자 농민을 탄압하는 게 국가가 탄압했잖아요. 국가가 탄압했는데 이제는 권력이 어디로 넘어간 겁니까? 시장으로 넘어갔죠. 근데 시장은 이게 막 저항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국가가 나한테 뭐라고 한다면 나는 저항하고 막 이렇게 뭡니까 경찰차에 이제 끌려가면서 뭐 닭의 모가지는 비틀어도 새벽은 온대 이러면서 누구처럼 끌려갈 수나 요 폼을 잡을 수가 있는데 기업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그래가지고 그래 꼬와? 그래 너 오지 마 한마디면
너 우리 회사 오지 마 이러면 끝이잖아요. 저항이고 뭐고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옛날에 국가는 막 저항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가게 됐다면 알아서 기여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눈칫밥 30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가 한국 사회가 뭐로 되냐면 이제 정보 사회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정보 사회란 건 뭐냐면은 노동 인구 전체 중에서 절반 이상이 직접적으로 물질적인 재화의 생산, 가공, 유통에 종사하는 게 아니라 정보의 생산, 가공, 유통에 존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노동 인구의 절반 이상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책상 앞에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사회예요. 이게 새로운 옛날에 신체가 힘들었다면 이제 뭐가 힘들어요? 이제 마음이 힘든 거죠. 정보화 사회 때가 되니까 이제 머리를 혹사시켜야 되고 뭡니까? 가슴을 이제 혹사시켜야 되는 이른바 이모타리아트라고 하는 정서 감정 노동자라고 하던가 감정 노동자 이런 일들로 이제 변해가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볼 때는 한국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좀 더 첨가를 드리자면은 그 이후에 한국 사회가 정보 사회로 넘어온 게 언제부터였냐면은 두 개의 정권입니다. 하나가 김대중 정권하고 또 하나가 노무현 정권이에요. 근데 김대중 정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지식 기반 경제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제까지 자본주의는 이제까지 경제는 산업 사회, 산업혁명 단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상품을 생산했는데 제품을 생산했는데 이제부터는 진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은 비물질적인 걸 생산해야 된다. 그게 바로 지식이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한국이 산업사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겁니까? 정보사회로 넘어가는 패러다임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가 있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아시겠지만 누구나 다 알다시피 자타가 공인하는 인터넷 대통령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인터넷으로 대통령이 된 분이 바로 그분이거든요. 페이스북 나오기 전에 우리가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뭡니까? 싸이월드인가 있었죠. 왜? 그래서 우리는 그걸 벌써 뭡니까? 촌수 맺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아이리버 이런 거 있잖아요. 최초 MP3 막 나오고. 그때가 정말 한국 사회가 막 정보 사회로 확 넘어갔던 거고,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옛날에는 과거는 외국에서 보던 것을 몇 년 후에 한국에서 봤잖아요. 이제는 거꾸로 현상이 벌어져. 한국에서 보던 것을 몇 년 후에 외국에서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스마트폰 이런 거 막 핸드폰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데 독일 딱 갔더니 그 사람들 아직까지 폴더폰 쓰고 막 이래요. 이런 겁니다. 한국 사회가 정보 사회로 굉장히 급속하게 넘어간 겁니다. 물론 이제 한계는 있어요. 왜? 우리나라가 뭡니까? IT의 강국이 됐는데 IT의 강국이 됐지만 생산의 강국이라기보다는 뭐의 강국이에요? 소비의 강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사실 IT 제품의 테스트베드예요. 하지만 반면에 이제 우리가 IT 생산하는 것은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메모리라든지 몇 개에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때 막 창조력이 터지고 이렇게 터져가지고 확 넘어갔어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에 누가 등장했냐? 한국 사회가 산업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넘어가게 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선진국 경제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뭘부터 떨어지냐면 일단 경제 성장률부터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선진국들 보세요. 성장률 1%, 2% 그렇죠? 2% 넘어가면 엄청난 성장률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반면에 중국을 보세요. 지금 요번에 성장률이 7% 떨어졌다고 걱정하죠. 7%로 떨어졌다고 걱정하는. 얼마 전까지도 10%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발도상국 경제에서 선진국 경제를 가게 되면서 이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경제가 체질이 변하는 거예요. 막 고도 성장하다가 이제 저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구멍가게 있잖아요. 조그만 구멍가게를 2배로 늘리는 건 쉬운 일이에요. 1년만 해도 해요. 몇 개월만 해도 해요. 장사 달리면. 근데 삼성이랑 큰 회사를 2배로 늘리는 거는 1년 만에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이제 한국 경제도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옛날처럼 100% 10%, 20% 성장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노스탈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경제하면 뭐부터 떠올려요? 성장부터 떠올리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7% 성장할게 하니까 다 찍어주는 겁니다. 경제 CEO의 모델이 이분인데 솔직히 말하면 그 전 대통령이 그 이명박 대통령은 솔직히 CEO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CEO라는 개념이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서 그냥 현장 공사 감독하던 분이란 말이죠. 실제로는. 이런 분이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제 삽딱 들고 이제 산업사회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 많은 돈, 재정들을 다 써가지고 뭘 했는가 생각하면 두 가지입니다. 1차 산업하고요, 2차 산업이에요. 하나가 바로 뭐냐, 자원외교. 두 번째가 뭡니까? 그랬잖아요. 4대강. 이거 삽 들고 공구리 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재원이 어디다 투자가 됐어야 되냐면 다른 데 투자가 됐어야 될 돈이거든요. 이게. 이제까지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이라는 게 어떻게 왔습니까? 산업화.
쉽게 말하면 산업화 모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거거든요. 이른바 모방 경제예요. 다시 말하면은 다른 나라가 제품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들여와요. 그래서 뜯어버립니다. 뜯어가지고 다시 재조립을 해요. 그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노하우를 배워요. 그다음에 약간의 뭐 로열티를 주고 그다음에 약간 변형을 시켜서 싼 값에 내놔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거든요. 가격 경쟁력으로. 근데 우리나라도 경제도 그렇게 발전해가지고 올 만큼 온 거야. 더 이상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문제 의식이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창조 경제는 의식이 나타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양자가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창조 경제를 바꿀 때 정부의 역할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은 그 인프라를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밑에서 창의력이 발현될 수 있는 그 시스템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야지 정부가 무슨 사업 주고 돈 내려서 이러는 거. 스티브 잡스가 잘 나가니까 정부에서 돈 줄 테니까 너희들도 대학에서 스티브 잡스형 인간 한번 만들어보라 그러더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학에서 스티브 잡스를 만들려면 그 학생들 다 자퇴를 시켜야 되는데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정부에서 이렇게 하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만드는 생각하는 그 발상 있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건 언제적 사고방식이냐면 정부가 모든 걸 주도하던 산업화 단계의 사고방식이잖아요. 그게 아직도 잔재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제가 볼 때 교육이에요. 근데 우리 교육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같은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어떤 기준에 따라 가지고 성적 내고 막 위기질서 만들고 이런 방식으로 되는데 여기서 창의적인 인재가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대기업과 소기업 간의 그 경제 민주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에서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대기업에서 와요. 회계감사를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니들 왜 이렇게 뭐 단가를 많이 받아먹어? 그래서 단가를 후려쳐버려요. 그러면 이노베이션을 한 결과가 중소기업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뺏기는 겁니까? 대기업한테 뺏겨버리죠. 그럼 이 사람들은 이노베이션 할 모티브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럴 때는 뭡니까? 싼 값에 그냥 만들어 달라는 것만 만들어주면 돼요,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정부가 할 일은 바로 이런 걸 바로 잡는 거예요. 이런 걸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표방을 안 하는데 창조 경제를 표방하지만 실제는 옛날과 같은 식으로 이런 식의 사업, 물론 일부는 그런 거 있습니다. R&D 같은 거 정부 주도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왜? 그런 건 있는데 발상법 자체가 좀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사실 한국 경제가 요구하는 이 상부구조랑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보수냐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스티브 잡스가 보수예요, 진보예요? 아니면 빌 게이츠가 진보예요, 보수예요? 없죠. 그런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 진보든 보수든 간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 어디에 처해 있고 이 패러다임이 무엇이며 이 패러다임에 맞는 사회 개조 또는 개혁의 방향이 어딘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상상력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까?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리 창조 경제를 한다 해도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런 말 하잖아요. 빌 게이츠나 뭡니까? 스티브 잡스 키워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키워도 소용없어요. 왜? 빌 게이츠가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한국에 태어났으면 아마 휴대폰 대리 좀 하고 있을 거다. 이런 말 있잖아요. 시스템이 안 받쳐주면 안 된다는 거. 시스템이 안 받쳐주니까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좀 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가가 막 나서가지고 막 바이오 엔지니어링을 통해 아주 강제로 뜯어 고치던 그런 시대는 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 부분 많은 경우에는 시민사회의 자율에 맡겨야 되고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뭡니까? 그런 식의 자율적인 시민사회가 꼽혀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들을, 인프라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까지가 이제 우리가 대안적 신체에 관한 얘기를 했다면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지고는 이제 멘탈리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한국인의 멘탈리티.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한국인의 멘탈리티는 기본적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대학 독일 유학 갈 때만 해도 굉장한 자파였거든요. 외국인을 만납니다.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첫째 질문이 Where are you from이죠? What's your name도 아니에요. Where are you from이죠? 그래가지고 개인이 뭘로 돌아가요? 이제 그 국가로 환원시켜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국가를 또 뭘로 환원시키냐면 GDP로 환원시켜요. 가나? GDP가 얼마지? 노르웨이 GDP가 얼마지? 딱 이렇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GDP를 딱 환원시킵니다. 그래서 좌변과 우변에 놔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냐? 등호, 부등호가 그어져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우리보다 많은 나라면 굉장히 기가 죽고 적은 나라면 굉장히 새마을 운동을 막 보급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이성물근성. 이게 정확하게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실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10년, 20년, 30년 동안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혁명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굉장히 과격하고 급진적인 세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러면은 그냥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묻어가지고 어울리는 가운데 저절로 그게 들어와서 이게 몸에 쌓여버려요. 이게 하비투스예요. 이른바 깔려버리는 겁니다. 내가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황당한 거죠. 이 예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멘탈리티의 원형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첫째, 국가주의예요. 그렇죠? K리그는 썰렁해도 국가대항전은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그냥 누가 올림픽에서 금 땄다 그러면 물론 좋아는 해요. 근데 우리처럼 극단적으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때 훨씬 뭐가 하냐면 쟤는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국가의 막 명예가 달려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모든 사람 다 국가대표로 만들어 버려요. 이렇게. 아니 기성용이 아니 박지성이 갖다 맨유에서 뛰는데 그게 응원하는 걸 보면 거의 국가대표 응원하듯이 하잖아요. 박지성이 거기 간 건 그냥 국가랑 전혀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한 기량이 뛰어난 친구가 뭡니까? 자기 실력을 인정받아가지고 그래서 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응원하러 가는데 막 태극기를 휘날리고 있더라고요. 그럼 국가를 응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 국가주의.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천박한 시장 만능주의가 있어요. 모든 가치를 다 뭘로 환원시키는 겁니까? 돈으로 환원시켜요. 그러니까 뭐 돈으로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는 뭐냐? 위계 질서가 있어요. 위계 질서. 쉽게 말하면 사람을 갖다 평등하게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사람을 만나게 되면 위아래를 따져요. 제일 먼저가 일단 나이부터 따지죠. 나부터 위냐? 아래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뭐 재산 가지고 따져요. 그렇죠? 재산 가지고 위아래를 또 따집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평수 가지고 또 차별하죠. 이런 것들. 이런 거면 좀 황당하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게 근대적 시민사회가 아니잖아요. 근대 시민사회는 바로 뭡니까? 초기 조건은 경제적 불평등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은 초기 조건이 있잖아요. 출발 조건은 되도록 평등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최소 경제적으로 불평등하더라도 법적 또는 정치적으로는 다 평등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도 들어가게 되면 말이죠. 군대식이거든요. 애들 막 교수한테도 인사를 안 하는데 자기 선후배한테 막 선배한테 막 깍. 나한테 인사한 줄 알고 내가 그래. 근데 내가 아니야. 뒤에 있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사회 이제 뭡니까 별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주의고요. 또 하나는 시장 만능주의. 이게 이른바 천민자본주의적 경향이 있고 세 번째는 평등하지 못해요. 평등할 거 못 참아하는 것 같아요. 바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한글 학교를 다니다가 했던 경험인데 한글 학교 교장 선생님이 무슨 개혁 마인드가 드셨는지 올해는 운동회를 하는데 맨날 했던 거 말고 새로운 종목을 개발해서 오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알았습니다.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했죠. 뭐가 좋았을까? 제가 어렸을 때 했던 많은 놀이들을 생각하다가 정말 재밌었던 놀이가 기억이 났어요. 그게 바로 뭐냐 짝짓기 게임 있잖아요. 짝짓기 게임이라는 게 보면 아주 극단적인 두 가지 요소의 결합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집단주의예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또 하나는 뭡니까 지독한 이기주의예요. 지독한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넷해서 넷이 있으면 정말 딱 붙들어요. 그렇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냥 꽉 붙들어요. 근데 한 놈이 붙으려면 떼내죠. 이렇게 이게 배제의 논리입니다. 떼내고 그다 다시 색 그러잖아요. 그럼 언제 그랬냐는 둥 그냥 또 다른 데 자기 살 길 따라가지고 확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이기주의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문제다. 형제 자체는 산업화가 됐지만 정치, 사회, 문화 이쪽은 아직까지도 뭔가 전체주의적인 방식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시민사회의 상식이라고 해야 되나 시민사회 의식 같은 것의 형성이 지금 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잔재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주의 대신에 뭡니까? 원래는 들어서 해야 될 건 개인주의예요. 집단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집단에 대해서도 자기를 구별하고 국가든 민족이든 어떤 집단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을 구별하고 때로는 같이 할 수 있지만 때로는 비판도 할 수 있는 딱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의 개인주의 이건 없어요. 한국 사람들 그렇죠. 말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하잖아요. 그럼 의견을 조정을 해야 슬쩍 아니면 아예 접어버려요. 자기 주장을 못합니다. 주장하면 그냥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래가지고 의도 터진다는 경험을 뼈 아픈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없는 거죠. 진정한 의미의 개인주의라는 게 굉장히 미약합니다. 이게 집단주의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사회적인 것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감정이거든요. 사회적 연대의 감정을 가야 됩니다. 솔리다리티라고 이런가?
약한 자가 있으면 내가 도와주려고 하고, 그다음에 저 사람이 당하겠고 내가 당할 수도 있는 일이니까 함께 연대해야 되고, 이런 의식이 있죠. 이게 진정한 의미의 사회성이거든요. 근데 그것 대신에 우리는 집단주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개인주의 대신에 뭡니까? 이기주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멘탈리티의 구조를 사회 구조 또는 그 사회 운영 원리잖아요. 그 자체를 좀 새로운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국가주의적 관념, 국가든 민족주의든 사실은 애국이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애국을 해야 할 뭐 따로 애국이라는 걸 해야 할 무슨 방식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세금 내라는 거 내고 안 떼먹고, 그다음에 병역 의무 웬만하면 하고, 내가 내일을 남 속이지 않고 내일 열심히 하고, 그러면 그 자체가 곧 나라가 잘 되는 일이잖아요. 그게 애국이지 무슨 별다른 일이 있겠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국가주의적인 의식, 허위 의식을 좀 벗어버리고, 그다음에 개인주의를 좀 확립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바로 이런 그다음에 개인과 개인들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평등한 관계 양상, 소통 방식이 네트워크적으로 평등한 관계 방식들, 이렇게 이루어지게끔 우리의 사고 방식과 그다음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는 이 방식 자체를 갖다가 재구조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저의 제안입니다. 마지막은 감각인데, 센시빌리티라고, 감각이요. 저는 이제 한국 사회가 좀 굉장히 강도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놀랬던 게 뭐냐면, 여기 한국에 딱 왔을 때 놀랬던 게, TV를 틀면은 눈물 없이는 못 보여요. 막 눈물이 막 나. 엉엉 울면서 봤어요, 처음에는. 막 그냥, 아니 뉴스가 나가는데 뉴스에도 배경음악을 깔아요. 뉴스가 건조하게 사실만 보도해야 되는데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막 이러고. 감성, 정서 이런 게 너무 풍부한 것 같아요. 이게 한편으로는 이제 좋은 점도 있고, 한편으로는 물론 나쁜 점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한국에 이제 정념이 풍부하다라는 게,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뭡니까? 너무 과격한 거 있죠. 이른바 냄비 근성이라 그러나? 인성의 안정성이 없이 조증과 우울증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도 있는데, 사실 근대적 관점에서 보면 이게 사실 우리가 근대화가 덜 됐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근데 탈근대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른바 근대화 이후에 이제 정보화 사회에 들어가게 되면 또다시 감성이 부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이제 또 다시 이제 육체성, 감각, 감성, 정념 이런 게 이제 부활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이른바 포스트 모던한 분위기에 우리가 맞아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다른 건 몰라도 그런 강한 그 정념, 뜨거운 정열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불가능했어요. 그렇죠. 남의 일인데도 뛰어들고, 남의 일인데도 분노하고 이럴 수 있는 이런 것이 없었으면 한국의 민주화라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사실 한국의 민주화라는 건 엄청난 거잖아요. 일본만 해도 민주주의를 미국에 선물로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은 독재 정권을 지지했잖아요. 그것과 싸워가면서 민주주의를 쟁취한 게 누구냐면 바로 아시아에서 거의 유일하게 제일 먼저죠. 우리가 한국이란 말이죠. 이런 위대한 전통을 세울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뜨거운 정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정념이 풍부하다는 것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래서 이것들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 어떤 정념을 우리가 보존하고 어떤 정념들을 우리가 좀 억제하고 통제해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까지 호모 코리아니쿠스가 역사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취를 했고 또는 어떤 한계를 갖추고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체의 측면,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신, 그러니까 행동 방식과 그다음에 사고 방식과 그다음에 정서 구조에 대해서 이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과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있고 또 우리나라가 아직도 여러 가지 면에서 디지털 시대에 굉장히 선구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앞서가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그 잠재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들, 그다음에 우리 인성 구조들을 만들어 냈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저희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조그만 제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역사적인 과업들,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업들을 열심히 잘 해왔고, 하지만 너무나 급속한 과정 속에서 그런 과업들을 하다 보니까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과 또 한계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죠. 잠시 그게 주춤하고 있는데 다시 한국 사회 역동성이 살아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